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의 사회자 노동자연대 신문의 기자인 김승주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가짜뉴스 문제입니다. 가짜뉴스 하면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트위터에 하루에 10개도 넘는 거짓말을 쏟아낸다고 하죠. 또 최근에는 이 코로나19의 위험성 자체가 음모로 꾸며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세계적으로 일각에서는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 이야기만은 아닌데요. 국내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비판하는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가짜뉴스 현상이 왜 벌어지고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또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발제해 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데요. 발제자인 노동자연대 신문의 김지은 기자이십니다. 김지은 기자는 이 공식 정치 분야를 주로 다루셨고 또 국가보안법 비판과 같은 이런 걸 비롯한 국가 문제도 다루시고 또 언론이나 자본주의 하에서의 부패 문제 등을 다양하게 다뤄오신 기자이십니다. 오늘 토론을 유익하게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제자의 발제를 들은 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오늘 토론에 참여하고 기여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첫째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그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이 실시간 채팅창은 지금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발제 중에도 활발하게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토론 시간이 되면 올라와 있는 질문과 의견들을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 발언이 있습니다. 전화 발언은 지금 더보기란이나 채팅창을 보시면 또 안내가 나가 있는데요. 문의 번호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요. 토론 시간에 그 신청해 주신 분들께 3분씩 발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제 들으시면서 또 그 이후에 있을 토론 시간도 생각하시면서 활발하게 참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지은 기자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전이죠. 콜린스가 2017년에 올해의 단어를 가짜뉴스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가짜뉴스라고 하는 이 쟁점은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이목을 끄는 쟁점이 된 지 오래가 됐는데요. 특히나 2016년에 이 미국 대선 당시에 온라인과 그리고 특히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그 유리한 여러 가짜뉴스들이 확산된 것이 이런 세계적 이목을 끄는 주요한 계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당선 이후에 CNN이라던가 아니면 뉴욕타임스 같은 주류 언론을 향해서 자신을 향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본다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뉴스가 바로 2016년 대선에서 가장 널리 퍼진 가짜 뉴스였습니다.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짜 뉴스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트럼프가 이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는 수단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단지 이것이 미국만의 일이 아닌 것이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유튜브, 또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서 급속하게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일이 훨씬 더 손쉬워졌고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뉴스들이 오랫동안 기록에 남는다는 점에서 또 한층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자면은 코로나19에 대한 각종 가짜뉴스라던가 아니면 문재인에 대한 비난, 또 방역에 대한 불신 이런 주제들을 둘러싼 가짜뉴스들이 특히나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가짜뉴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먹혀드는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지난해에 우연히도 도심을 지나다가 이 우파들이 집회를 하는 현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마이크를 잡고서 행진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여러분, 언론을 믿지 마십시오. 언론에는 진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행진을 이끄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 굉장히 많은 참가자들이 또 호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본 한 단편은 바로 이 가짜뉴스가 성장하는 이 반대쪽 그림에 바로 기성 정치와 그리고 그들을 대변해온 언론에 대한 이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이 언론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제가 한 표를 보여드리면 네, 언론 신뢰도 조사를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보자면 이 평균적으로 전 세계에서 언론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답변이 4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신뢰도가 낮은 국가가 언제나 그렇듯 가장 끝에 있는 한국이 이 꼴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대한 이 신뢰가 하락하는 거는 2019년보다 2020년에 또 이 4%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이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언론에 대한 불신이 또 선거 결과라던가 하는 것에서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유럽에서는 우익 포퓰리즘이 새롭게 부상한다던가 아니면은 기존의 3인주의 정당보다 좀 더 왼쪽의 좌파 개혁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가 느는 것 등에서도 기존의 이 정치권을 꽉 잡아왔던 그 전통적인 지배자들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신은 단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대중의 머릿속에 이식을 해서 심어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자신의 현실을 반영해서 겪는 이런 괴로움들이 지배자들에 대한 그리고 이 지배자들 옹호해온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또한 반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신이 자라났느냐? 먼저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소수의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가지고서 이 생산을 통제하고 또 나머지 압도 다수를 착취하는 것을 통해서 이윤을 얻는 바로 그런 체제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가 굴러가고 있죠. 이 사회에서 그래서 지배계급은 소수인데 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기 위해서 물론 경찰이나 국정원이나 여러 가지 억압기구를 이용해서 그들은 물리력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 동의를 통한 지배 같은 것들도 함께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대중들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상식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끔 만들려고 이런 이데올로기적 기관들,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언론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지배자들이 체제의 진실을 가리고 자본주의 질서가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최상의 체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이런 보도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다. 국방비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다. 여성과 남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단결하는 것은 심지어 이해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원래 마음속에 배타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언론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상식인 것처럼 통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그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이 바로 지배계급의 사상이다라고 이것을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배자들은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또한 수행을 하고 있죠.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언론과 방송사들의 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또 기업주들도 스스로 언론을 소유하거나 혹은 막대한 광고 비용을 인질 삼아서 언론들을 길들이는데 매우 열심이죠. 예를 들어서 2000년대에 미국의 그 아주 큰 이 언론 시장을 고작 6개의 거대 언론 기업 그룹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클린턴 정부가 언론사 소유 제한을 대폭 풀어준 덕분에 소수의 기업들이 언론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부르주아 언론들은 객관성을 표방합니다. 자신들은 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들이 정치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은 언론을 소유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자들의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고 이것을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바로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도전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 감염병의 위험까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정말이지 이 체제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 지배자들이 도대체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그리고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일관된 설명이나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각국의 정부들이 짧게 잡아도 2008년 경제위기 이후부터 막대한 재정을 투여해서 은행과 자본가들을 살리는 일에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수익을 지켜주는 것을 매우 중시했죠. 반면에 노동계급에게 이들은 바로 긴축을 강요해 왔습니다. 지배자들이 이런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모두를 위한 고통 분담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고통을 완전히 짊어진 것이 노동자들이었고 평범한 억압받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지금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기업주들과 일부 부자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손상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 세계 노동계급이 삶을 추락하는 경험을 끔찍하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이 없어서 자동차에 살거나 혹은 배를 띄워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또한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체제, 그리고 이 지배자들의 통치가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사람들이 바로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지배자들이 해온 거짓말과 그리고 그 거짓말을 정당화하면서 우리에게 옮겨왔던 그 언론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배 정당들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커지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이 개혁주의 정당들이 그 대안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리자나 아니면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정당들이 한때 대중의 기대를 샀지만 그들이 제대로 된 대안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긴축 문제에서 노동계급의 삶을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또한 목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체제에 대한 불만, 불신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동시에 지배자들의 거짓말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관된 설명과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바로 그런 이데올로기 기관들이 제대로 이것을 제공해주지 못하면서 바로 대중들 사이에서 가짜뉴스라고 하는 혹은 대안적 사실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포장된 것들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이 생겨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짜뉴스는 바로 마르크스가 소외라고 부른 것, 인간이 만든 사회 구조에 대해서 바로 인간 자신이 통제를 행사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현상에서 빚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눈을 이제 문재인 정부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출범했을 때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지난 우파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선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에 대한 기대를 많이 품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권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바로 이런 약속들이 거짓이었고 공연불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이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부의 부패와 비리 의혹들이 오히려 지금 집권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정당한 불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최근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뉴스를 연일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추미애 자신과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관련 의혹들이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이런 의혹 제기를 입막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패 의혹에 대해서 가짜뉴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새롭지만은 않은 것이, 지난해 바로 우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바로 똑같은 대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를 또 방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추미애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하는 식의 뉴스를 또한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국 혹은 또 추미애, 이런 주요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부패 의혹에 대해서 언론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했나 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 상징적으로 지난해 한겨레 기자들이 한겨레 편집국 간부들이 지금 이 조국 부패 의혹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라고 하면서 공개 비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네, 이 뉴스를 보시면 원래 이게 한겨레에서 이 조국을 비판하는 한 칼럼이 발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발행되자마자 정말 이 빛의 속도로 삭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들이, 한겨레 기자들이 지금 한겨레 사측이 조국 그리고 문재인을 비호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한겨레가 이 조국의 부패 의혹에 대해서 조국의 말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는 방식으로 제목을 붙이는 일이 많았고, 이것이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때도 또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짜뉴스다, 조국 후보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일축했다 하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던 것이죠. 이 일 말고도 사실 한겨레가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기사들을 여럿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런 것들이 비급여 전면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사실 OECD 기준에 비춰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부풀리기 보도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풀리기 보도 같은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언론이 저렇게 말하는데 내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는데 저 말을 믿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불신을 또한 낳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가보면 바로 우파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한번 꼽아본다면,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이 참사 초기에 정부가 지금 구조를 방기하고 있다, 무책임하다라고 항의를 하면서 팽목항까지 도보 행진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단식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나 YTN 같이 이 나라에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이 거대 언론들이 이런 소식은 외면한 채로 박근혜의 참사 현장 방문, 이런 것들만은 굉장히 부각해서 내보냈던 것이고, 유가족들은 바로 이것이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보도 참사다라고 또한 규탄에 맞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이런 진정한 진실은 유가족들이 행동에 나서고 이 행동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야 세상에 알려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조선일보나 이런 언론들의 정말 이 위선적인 행태, 역겨운 행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약간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면 TV조선이 박근혜에 대해서 이런 정말 낯간지러운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단지 그냥 박근혜에 대해서 이런 낯간지러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다음을 보시면 2015년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보도들을 사설을 통해서, 온갖 기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느꼈던 비통함과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이런 불만, 이런 것들을 이 언론들은 간단하게 무시하거나 비트는 방식으로 이것을 보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일들은 매우 많은 것이어서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이 전임 우파 정부에 대해서는 뭐 반대 집회를 하지 않았다라거나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민주노총이나 노동자들의 투쟁을 흠집내려고 한 것이죠. 아니면 또 한국당 등이 뭔가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때문이라거나 하는 주장들을 거침없이 내놓고 이런 거침없이 내놓은 주장들을 다시 언론이 이것을 보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주장들을 확산시키는 문제를 우리가 요 몇 년 새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배계급은 바로 자신의 이익에 맞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이런 여러 가지 팩트들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리저리 비틀고 왜곡하고 맥락에서 떼어내 보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벌여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배자들이 바로 이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가짜뉴스를 하더라도 이것을 얼마든지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온라인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여론전을 훨씬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측면도 한편 있습니다. 이 소위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수행하기 더 좋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 뉴스 이용해서 이 온라인 포털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늘어나면서 이 포털 뉴스에 대한 장악 같은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최근에 민주당의 그 윤영찬이 카카오톡 그 불러오생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던 게 폭로된 걸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런 일이 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들을 순화시켜야 한다거나 카카오톡 자동 검색이 너무 좌편향적이니까 이거를 좀 조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청와대 문건 등을 통해서 판판이 우리에게 폭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이런 곳들이 뭐 댓글 부대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논란이 됐던 바로 이 드루킹 사건 이런 걸 본다면 매크로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사람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 가짜 계정을 일명 봇이라고 하죠. 바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순식간에 쉽게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시키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가장 요즘 가짜뉴스의 그 온상지로 꼽히는 유튜브도 바로 이런 알고리즘 같은 걸 이용해서 비슷한 뉴스들을 반복적으로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즉 지배계급은 지금 이렇게 제도화된 언론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만들고 유통시키고 또 대중들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로 지배자들이 내놓는 이런 거짓말과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이 결정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노동계급의 삶에 그리고 민주주의의 해악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이 저질러온 잘못과 그리고 이것이 빚은 불신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이 가짜뉴스를 지금 다루는 지배자들과 그리고 주류 언론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가짜뉴스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자료를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근데 가짜뉴스를 뭐라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합의된 정의가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정의들에서도 공통적인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가짜뉴스를 두고서 사실이 아닌 정보들을 언론 보도의 형태로 가공한 것, 이것을 바로 대체로는 가짜뉴스로 일컫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를 본다면 마치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그 주류 언론의 외부에서 그리고 지배자들과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모종의 나쁜 일탈적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언론을 통한 그리고 잘못된 거짓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서 가짜뉴스가
문제라고 하는 식의 무책임한 뉴스가 문제다 하는 식의 이 주장들을 프레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짜뉴스는 최근에 새롭게 생겨났거나 아니면 어떤 모종의 굉장히 별난 개인들이 혹은 그저 클릭 믿기 그 기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는 소수의 사람들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바로 지배자들이 벌이고 있는 바로 이런 거짓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위선이 무엇인지를 들춰내고 이것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체제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통치 정당성과 그리고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 강성 우파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그 지배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지금 가짜뉴스 대응에 굉장히 열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라던가 프랑스에서 바로 SNS에서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법안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것도 그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가짜뉴스와의 전쟁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혁 배신에 대한 이런 환멸과 또 그 반사이익으로 우파들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문재인 정부가 이 가짜뉴스를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가짜뉴스가 담고 있는 역겨운 주장들도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봐야겠지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가짜뉴스를 이용하고 또 우파들의 가짜뉴스만이 문제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 정부의 위선도 우리가 함께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중의 삶이 지금 이들의 통치 하에서 파탄이 났기 때문에 우파의 허위 선동이 먹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이런 가짜뉴스를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계급 투쟁의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5.18 광주항쟁에 대해서 계엄사와 조선일보가 바로 유언비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항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진실을 가리는 이런 시도도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가짜뉴스 대응에 대해서 또 다른 또 흔한 대응 방안으로 제기가 되는 것은 주류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고 객관성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자본주의에서 공평무사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착취와 억압을 이용해서 이윤을 뽑아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계급과 노동계급은 서로 사실 대립하는 사회적 관계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 체제의 작동 방식이 두 집단에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선사합니다. 이 체제의 작동 방식이 잘 가면 갈수록 지배자들에겐 더 많은 부를 선사하지만 노동계급에게는 그 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주아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다원주의적 권력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사회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논리들, 이런 주장들이 우리가 사회 전체의 진실을 보는 것을 가로막는 구실을 할 뿐이죠.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야말로 이런 위기와 그리고 진실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혁명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막스주의는 바로 노동계급을 기반으로 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부르주아 학자들이 막스주의는 객관적이지 않다, 대안이 될 수 없다, 부분의 진실만을 보여줄 뿐이다 라고 공격을 하죠. 그렇지만 오히려 마르크스주의가 바로 이 노동계급의 이해관계에 근거했다는 바로 그 점이 마르크스주의야말로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노동계급은 바로 자본주의의 고유한 산물이죠. 그리고 노동계급이야말로 이 자본주의 체제를 움직일 수 있고 반대로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급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이윤을 생산할 수도 없고 이 사회를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군대도 노동자들인 사병들에 의존하지 않으면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즉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을 만들어냈고 또 역사상 가장 강력한 피어갑 계급을 만들어낸 셈인 거죠. 그래서 노동계급은 바로 생산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진정으로 계급 없는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그래서 노동계급이 자신을 해방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파편적인 진실들, 사실들이 아니라 이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또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계급은 바로 노동자 계급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총체적으로 변혁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바로 노동계급이죠. 노동계급은 바로 자기를 지배할 계급도 또 자신이 착취해야 될 계급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회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노동계급의 해방이야말로 인류 전체 해방과 또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정치,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 그리고 어떻게 승리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혁명적 이론과 정치에 입각해서 현실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장하고 대중을 설득하고 이런 정치의 기초에서 투쟁을 건설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사회의 진정한 온전한 진실이 무엇인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진실이 힘을 갖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자의 발제를 잘 들어보았고요.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영상 하단에 그 실시간 채팅창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더보기란에 안내되어 있는 문의번호로 신청을 하시면 전화 발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니까요. 발제 중에 또 질문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이거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지금 전화 발언 신청도 한 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채팅창 질문 소개 드리는 동안에 전화 발언 연결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질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성소수자 차별이나 여성 차별 등 온갖 차별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국가가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전화 발언을 연결해 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현상이 발제자도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제 자신이야말로 가짜뉴스의 최대 생산자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2만 건이 넘는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었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관해서만 하루에 평균 23건을 거짓말을 했다는 것, 한 시간에 한 번꼴로 거짓말했다는 게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발 가짜뉴스는 사실 더 많은 가짜뉴스를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국제적으로 보면 코로나의 기원과 방역 문제를 두고 마스크 착용 문제 같은 걸 두고 온갖 종류의 가짜뉴스가 난무해서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나라들에서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여러 차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황당무계한 음모론 같은 것도 이제 기세를 얻게 됐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제 큐어넌이라는 음모론이 되게 화제인데, 친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영화 배우 같은 사람들이 소아성애나 식인 같은 걸 일삼는 음모론적 조직이고를 갖고 있고, 트럼프는 바로 그런 사탄에 맞서서 투쟁하는 구세주라는 종류의 황당무계한 얘기인데요. 트럼프 자신이 바로 자기가 약속했던 걸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리려고 이런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현상에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 인터넷에 황당무계한 말이 떠돌거나 지배자들이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하는 건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닌데도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런 걸 혹하고 있다는 점도 있는 것. 하지만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품는 의문, 정당한 의문에 정부나 주류 언론 같은 이 체제의 이데올로기가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이런 불신이 되게 첨예해진 건데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나 죽는 상황에 가까이 죽는 상황에서 코로나의 진정한 원인이나 대책 같은 걸 두고는 전혀 밝히지 않고 보편적인 정보로 공포만 조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가짜뉴스 같은 것들이 영향력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는 위기의 진정한 성격이나 책임 같은 걸 이제 가리고 그래서 오히려 체제의 야만을 키워서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극우들이 바로 이런 가짜뉴스 음모론을 통해서 세력을 키우고 그러고 있다는 좀 우려스러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최근에 그 국제적으로 벌어지는 반마스크 시위라든가 음모론자들의 행동의 좀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에 맞서서 체제의 진정한 성격을 들춰내고 변화의 전략을 제시하고 노동계급의 진실을 전하는 것, 그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은 사실 온전히 혁명적 좌파들의 과제라고, 그리고 특히 노동자연대 같은 혁명적 신문의 이 소중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 계급에게 진실을 밝히는 혁명적 좌파가 더 성장했을 때 그런 거짓이 판치는 가짜 뉴스들에 맞서서, 가짜에 맞서서는 수쟁이 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전화발언 신청 한 분 더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나 해주시고요. 준비하는 사이에 또 올라온 의견을 제가 소개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재영님이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국가가 규제하더라도 차별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차별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국가의 지배자들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양산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문재인 정부가 사실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던 대선 후보 시절에 공중파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싫어한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안희정 사건을 못 본 채 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이 성소수자 차별이나 여성 차별 같은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진지하게 반대할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화 발언 하나 더 연결해 볼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발언해 주세요. 예, 저 앞서 나온 가짜뉴스 국가 규제에 대해서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 몇 년 전에 한겨레 신문이 동성애가 에이즈를 퍼뜨린다라든지 무슬림, 난민들 다 성폭력범이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제 가짜뉴스 같은 게 보수 기독교 단체들, 보수 정당 지지자들 이런 거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을 취재해서 폭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실제 이런 가짜뉴스들을 반대하고 비판을 해야 하지만 이를 국가의 힘을 빌어서 막거나 처벌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좀 소위 가짜라는 게 무엇인지 이 억압적인 국가기구의 판단을 맡기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나 경찰이나 검찰 등이 꼭 진보 세력과 똑같이 무언가를 가짜뉴스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가 결코 우리가 싫어하고 가짜라고 생각하는 뉴스만을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처벌되는 가짜뉴스도 달라진 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이라든지 박근혜와 최순실의 유착관계, 이런 거에 대한 주장은 과거 정권에서는 허위사실로 취급받고 실제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한 이제 사람들 처벌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게 의미하는 바는 오히려 권력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표현, 좌파적인 의견도 사실 모두 가짜뉴스라는 식으로 매도될 수 있고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컨대 유럽에서도 여러 혐오 표현 처벌법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법들이 유대인 혐오적인 나치도 처벌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좌파 세력들도 처벌한다는 점, 이런 점들도 저는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국가 개입을 통해서 대중 사이에서 퍼지는 보수적 반동적 사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매우 위로부터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반동적인 사상과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서 이 대중에게 입증받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손쉽게 뛰어넘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파적 반동적 가짜뉴스들을 억제한다고 해서 그런 사상이 없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최근의 경험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검열 강화가 혐오 선동 집단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사실 그들이 스스로 권력의 순교자처럼 여기게끔 하는 경향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라고 일종의 가짜뉴스 처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법률이 결코 독일을 위한 대한당 같은 파시스트 조직의 부상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진정으로 취해야 될 효과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반박법은 반동적이고 차별적인 주장을 낱낱이 반박하고 대항적인 집회와 항의를 조직해서 그들의 사상이 결코 대중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확대하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처음 이제 질문 올려주신 그 분의 의견에 대한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별을 조장하는, 또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국가가 규제해야 하지 않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하게 또 파생해서 이렇게 공유해 주실 의견들과 질문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실시간 채팅창과 전화 발언 활발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화 발언 한 번 더 연결이 돼 있나요? 네, 그러면 연결 준비하는 사이에요. 네, 아직 채팅창에 더 올라온 건 없네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제가 광고 하나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루고 있는 주제가 가짜뉴스 관련한 쟁점인데요. 바로 노동계급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애쓰는 신문, 또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신문, 노동자연대 신문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자연대 신문은 지금 옆에 계신 발제자분이 또 기사를 써온 그런 신문이기도 한데요. 이 노동자연대 신문을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각각의 폰에 알림이 어플을 설치를 하시면 노동자연대 신문에서 또 온라인으로 때마다 올라오는 그런 기사들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식은요, 이 노동자연대 신문은 종이신문으로도 발행이 되는데요. 지금 아마 화면에 그 웹사이트 주소가 안내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 웹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정기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먼 곳에 있는 분들이더라도 이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종이신문을 놓침없이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가짜뉴스에 대해서 토론하는 만큼 이 노동자연대 신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나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발언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김문석이라고 하고요. 네. 예. 한국에선 사실 수십 년 동안 국가가 거짓으로 판결을 해서 무고한 사람들 사형시키고 고문도 하고 이랬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우파가 가짜뉴스 하고 이런 건 새로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마찬가지로 맥락을 비틀고 아까 발제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을 이렇게 교묘하게 편집하고 등등을 통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 현혹시키는 이런 것을 벌이고 있고 별반 다르지 않은데 지금 마치 우파만 가짜뉴스를 하는 것처럼 하는 얘기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고요. 예를 들면 2월달, 5월달 등등 대통령이 나서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있으니까 이제 경제활동에 매진하자 그만하자마자 계속 코로나 유행 번지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거를 주류 언론들은 거의 문제 삼지를 않았거든요. 또 한편에 또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은 조국 씨의 자녀 이제 허위 인턴 관련 재판 보도하는 걸 보면은
사실 이제 조국 씨한테 불리한 증인이 여러 명이고, 조국 씨에게 유리한 증인 딱 2명이었는데, 그 재판 다룬 그 기사 제목들에는 조국 씨한테 유리한 증인들의 말을 막 이렇게 제목으로 뽑아요. 그래서 제목만 보면 마치 이제 조국 씨한테 유리하게 재판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천천히 기사를 읽어보거나 그 재판을 보면 딱 2명 조국 씨한테 유리한 증인을 한 사람들 둘을 서로 말이 달라서 그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제목이나 소제목 이런 거 편집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인상을 받도록 하는 그런 아주 교활한 수법까지 동원해가면서 이제 가짜뉴스 적인 선동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민주당 정부의 그 계급적 이해관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어쨌든 그 체제 지금 자본주의 경제 위기, 침체 등등 때문에 이 체제가 지금 불안해져 있고, 그래서 정치적 위기, 그다음에 좌우 양극화 이런 거가 지금 벌어져서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여론 공작 같은 거에도 매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심지어 통계청장까지 막 바꿔가면서 중간에 교체를 해가면서 막 정부한테 유리한 정보만 막 지금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자신들의 또 권력형 부패, 정책적 실패, 개혁 배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별일 아니다 이렇게 감싸주는 게 오히려 우파의 반동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제 민주당의 이런 끔찍한 위선, 가짜뉴스적인 선동 이런 거야말로 민주당이 어떤 사회 진실이라든가 민주주의 확대에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세력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원래 자신들의 기득권 육지 확대하는 거, 그래서 체제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는 거, 여기에 이제 진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파 유형을 과장해서 좌파적 목소리, 좌파의 비판, 좌파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 요것이 이제 바로 문재인 정부나 네, 민주당이 네, 하는 조금씩 지금 정리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언 시간이 다 되어서요. 네네. 네, 조금씩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영 논리라는 것도 의도적으로 유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거는 혁명적이고 노동계급적인 대안이 현실에서 가능한 형태로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이는 것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진실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확증 편향 같은 거를 조장하고 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또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와 있는데요. 요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중에는 음모론에 기초한 것도 많은데, 지배자들이 여러 이유에서 수시로 음모를 꾸미는 건 맞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배자들의 이런 음험한 음모와 가짜뉴스의 음모론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음모론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2가지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지금 전화 발언 신청한 분이 더 계신 것 같은데요. 연결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좀 더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관심이 많으실 주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저없이 간단한 것이더라도 서로 참가자분들끼리 의견도 공유하고 또 질문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보장을 해드리니까요. 활발하게 질문에 많이 토론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화 발언 연결이 된 것 같으니까요. 전화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저는 김종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가짜뉴스가 그러니까 제가 2018년에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예멘 반대 집회가 이제 서울에서 벌어져서 그거에 취재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본 가짜뉴스를 보면서 몇 가지 좀
가짜뉴스의 메커니즘과 그 패턴과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지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편견에 기대서 확증 편향 같은 거 붙이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파리는 난민이 많이 와서 테러가 벌어졌다라고 하면서 2015년에 ISIS가 벌인 파리 테러를 사례로 드는데, 사실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유럽 난민 위기가 심각하다던데 테러까지 벌어졌지라고 이렇게 이어지지만, 테러 원인은 난민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테러범들은 많은 경우 확실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 신문이 확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사실관계가 이렇게 고리들이 전혀 엉성한데도 그 처음과 끝만 딱 연결시키는 것도 한 사례였고요. 또 하나는 그 독일에서 한 여성이 배낭여행 중에 살해됐는데 범인이 난민이더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그 선동 중 하나였는데, 근데 이것도 저는 사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거 희박한 게 독일 경찰이 되게 인종차별적으로 신문에서 용의자 한 명 중에 하나로 거론된 것만 갖고서 침소봉대를 하고, 실제로 여성폭력 피해자 다수는 유럽도 마찬가지로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다라는 거를 전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난민이 많아졌고 독일이 환영했더니 성폭력사가 벌었다라는 식으로 왜곡한다는 거죠. 또 특히 일자리 문제는 그 통계를 막 동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경제위기 문제 잘 알아듣는 생각했던 건데, 그런데 2015년에 유럽 난민이 많아져서 그때 이제 유럽의 실업률이 폭증했다. 근데 사실 2015년에 유럽이 실업률이 폭증한 거는 2014년에 유럽이 금융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민이 많아진 거는 실업 때문이 아니라 2015년부터 러시아가 시리아에 침공을 하면서 난민이 폭증한 것인데, 이런 구체적 관계들을 다 건너뛰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들, 그리고 그게 많은 경우 사람들의 이제 고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그 난민 반대 집회에서 깜짝 놀란 거는 거기 참가한 사람들 정말 열성적으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자신들이 위협받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뭐 저런 사람 당장 설득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는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이런 다양한 편견들에 대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주장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 발언 한 분 더 신청이 계셔서 연결 준비하고요. 지금 채팅창에 그 사이에 올라온 질문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성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정치 양극화가 강화되는 추세가 가짜뉴스 확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정치 양극화와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어떤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바로 될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발언해주세요. 네, 저는 운동을 좀 방해하거나 운동에 좀 해가 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한 사례로 김어준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김어준은 좀 그런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심지어는 가짜뉴스 가지고 자기가 퍼뜨리는 가짜뉴스로 막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가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한 그 가짜뉴스가 이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음모론인데, 길게 말해서 놓고 짧게 얘기하자면, 세월호 참사는 그런 박근혜 정권의 음모로, 뭐 고의 침몰을 하든 뭐 그런 식의 음모로 막 벌어진 일이니까, 그렇게 박근혜에 맞설 수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자라는 것인데, 이 주장은 일단 두 가지 면에서 가짜뉴스인데요. 하나는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원인을 보지 않고 좀 터무니없는 소설을 쓰면서 좀 호도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김어준의 주장은 실제로 막 3년 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부만 바라보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운동을 건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해악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진상규명을 해내는 데 있어서. 관련 이야기는 그 노동자연대 신문에서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오고요. 또 다른 대표적 사례는 노동자가 양보하면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굉장히 광범한 가짜뉴스인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중요한 거는 이런 가짜뉴스가 노동운동 내에서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가짜뉴스에 기반한 그런 전략들, 뭐 가령 사회연대 전략 같은 게
그 노동운동 그리고 심지어 좌파들 내에서도 꽤 널리 퍼져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짜뉴스에 편승해서 뭐 투쟁을 건설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이 먼저 양보를 막 하게 하는 그런 전략은 경제 위기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몬다는 점에서 굉장히 해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밖에 운동을 방해하고 운동에 해를 끼치는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먹히는 이유는 발제자도 말씀하셨듯이 소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외나 어떤 뭐 자신감이 없거나 그런 것들. 그런 걸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직접 행동하고 싸워보는 경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경험을 제공할 토양을 만들기 위해 그런 가짜뉴스를 거부하고 가짜뉴스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에 한 분이 더 의견을 올려주셔서 요거 소개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조수진 님께서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가짜뉴스는 평상시에도 생산되지만 계급투쟁이 첨예할 때 특히 더 쏟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투쟁에 나설 때 온갖 종류의 가짜뉴스가 쏟아지니까요. 제가 속한 노동조합에서 교육청에서 항의 팻말 시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청 앞에서 항의 팻말 시위를 하신 것 같아요. 교육청은 청사 출입문을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코로나 때문에 잠궜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게 가짜뉴스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또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활발하게 또 참여 기여해 주셔서 이 시청자 토론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제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들을 텐데요. 그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만 몇 가지 드리고 정리 발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의 토론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의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유튜브 노동자연대 TV 채널도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노동자연대 TV에서 올라오는 그런 정보나 영상들 놓침없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더 많은 분들이 이 채널과 이 채널에 있는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이 세 가지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토론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추천과 홍보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노동자연대 TV를 후원해 주시는 것도 이렇게 토론회를 계속해 나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실 수 있는 자세한 방법은 오늘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영상을 바로 끄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후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 똑같은 시간에도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인종차별과 자본주의인데요. 부제가 앞에 붙어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고 또 대선이 다가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거리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계기로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왜 생겼고 또 왜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이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문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됐는데요. 다음 주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주제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또 여러 의견을 주셔서 제가 발표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혹은 다뤘지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국가 규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실 국가 자신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그런 생산자이자 또 유통자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가
자신들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누군가의 그 표현에 대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원래 아까 보여드리려다가 잠깐 아껴뒀던 사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2003년에 바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조지 부시가 중동의 패권 전략을 위해서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했던 그런 거짓말입니다.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보도들을 뉴욕타임스 같은 아주 이름 있는 언론들이 이것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또 이 진실이 드러나면서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부시나 아니면 영국의 블레어 같은 지배자들의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자 그 다음을 보면요. 부시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를 발견은 못했지만 자기의 공격은 정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례를 정말이지 무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전 시대 미국의 CIA가 언론들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앵무새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을 했거든요. 여기에는 퓰리처상을 받은 아주 저명한 언론인도 포함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언론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구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국가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 표현의 자유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짜뉴스 대응을 이야기하니까 정말이지 역겹게도 이 국민의힘 같은 보수 우파 정당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여기에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진정으로 억압해왔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바로 이런 광주항쟁에 대해서 유언비어라고 가짜뉴스 딱지를 붙였던 바로 이런 군부 독재의 후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이지 위선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는 과연 누구의 표현의 자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사상을 발전시키고 이런 사상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행동을 건설하는 데에 이런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바로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온라인 등에서 퍼져나가는 가짜뉴스는 정말이지 역겨운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거나 난민과 이민자들 또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노동계급의 단결을 해치는 해악적인 주장이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게 볼 일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국가가 규제하는 문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가보안법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또 과거에 국가가 성소수자 관련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사이트 이런 걸로 정해서 검열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국가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노동계급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억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가 규제는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가 퍼지는 가장 핵심에 바로 체제의 위기와 거기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외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바로 대안적인 사상과 대안적인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토론이라던가 앞서 사회자도 홍보를 했던, 광고를 했던 바로 이런 혁명적 신문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대안적인 사상과 운동을 건설하는 데서 또 유용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모론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물론 저는 음모라고 하는 그러니까 음모와 음모론은 좀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음모들은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베트남에 개입하는 것을 미국이 정당화하기 위해서 통킹만 사건 같은 것들을 조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미군의 조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진실로 밝혀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정치 권력자들이 벌이는 일들에 대해서 이들은 실제로 굉장히 음험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그 자체가 음모론이라거나
그것 자체가 문제라거나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음모론은 바로 이런 지배자들의 음모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구성한다. 그것이 아니면은 사실 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본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전화로 발언해 주신 분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말 무수히 많은 음모론들이 아직까지도 끈질기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음모론들이 판을 치는 데에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자본주의 국가가 왜 이 구조를 방기했는가라고 하는 이 점을 바로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하는 구실과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모종의 음모들이 모여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제가 대안적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원리와 그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국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해악적인 것은 확증 편향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화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음모론에 뭔가 물음을 제기하며 그것 자체가 이 지배자들의 음모에 노란한 것처럼 몰아붙여서 더 다른 어떤 전략이라던가 더 나은 설명 같은 것들의 토론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도 음모론이 가지는 운동에 대한 해악 같은 것들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모 의혹을 제기하고 이것을 검증해가는 것은 운동 과정에서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이것을 소수의 지배자들의 모종의 음모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옆에 계시는 김승주 기자가 바로 이런 세월호 음모론 같은 것에 대해서도 논박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가짜뉴스, 그러니까 우익 포퓰리즘이나 아니면은 이런 강성 우파들의 부상 속에서 가짜뉴스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체제의 위기에 대한 하나의 반영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곧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처벌할까를 두드리는 데에 우리가 골몰하기보다는 이런 체제의 위기가 어디서 벌어졌는지 그래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경험 속에서 그 삶을 통해서 입증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그 채팅창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투쟁의 경험 속에서 이런 투쟁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지배자들과 언론들과 그리고 일부 가짜뉴스들이 하는 주장이 전혀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혁명적 좌파들이 견지해야 될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정리발언 중간에 또 의견 올려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토론에 참여해주시고 기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론회에서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